웬 술집 여자가 부대 기강을 망치냐며 부대 개방 행사에서 연대장이 커피를 부어버린 이등병의 엄마. 잠시 후 나타난 원스타가 그녀를 보고 선배님 이라며 무릎 꿇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휴전선이 지척인 이 땅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 공기 속에는 평화라는 이름의 얇은 유리막 아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25사단 하늘을 나는 용이라는 뜻의 비룡부대가 주둔한 이곳은 그런 경계의 땅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 창끝의 살기는 잠시 무뎌져 있었다. 굳게 닫혔던 부대의 철문이 활짝 열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민간인 차량들이 어색한 행렬을 이루며 연병장으로 들어서는 1년 중 단 하루 허락된 날. 바로 부대 개방 행사의 날이었다. 갓 신병 교육을 마치고 비룡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달 남짓 된 유진우 이등병은 연병장 한편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며 위병소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가을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그의 등줄기로는 식은 땀이 흘렀다. 주변은 온통 그리움이 피워낸 웃음꽃으로 가득했다.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전투복 어깨를 툭툭 치며 많이 탔다. 인서가 하는 아버지의 무뚝뚝한 애정,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부터 붉히는 어머니의 애틋함, 군복 입은 오빠가 신기해 연신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여동생의 제잘거림. 그 모든 평범한 풍경 속에서 진우는 홀로 이방인이었다. 그를 찾아올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 한채린 때문이었다. 야 유진우, 아직이냐? 여자친구 오냐? 아주 그냥 망부석이 따로 없네. 맞선임인 최일병이 툭 치며 놀렸다. 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관등 성명을 댔다. 아닙니다. 어머님 오십니다. 길이 좀 막히시는 모양입니다. 어머님이라는 단어에 최일병은 금세 흥미를 잃고 돌아섰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그의 세상이었고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으며 동시에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어머니 한채린. 그녀의 주민등록증 상 나이는 47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외모는 그 숫자를 비웃듯 20년은 좋게 되돌려 놓은 듯했다. 군살 하나 없는 몸매와 맑은 피부,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우아한 분위기는 그녀를 30 초반의 커리어 우먼으로 보이게 했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는 진우에게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으며 친구이자 세상 그 자체였다. 그런 어머니가 진우는 사무치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오늘 이곳은 그 자랑스러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군대. 세상의 모든 다양성이 군인이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 아래 통제되는 곳. 특히나 최전방 GOP 사단인 비룡부대는 그 규율과 위계가 삼엄하기로 유명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들이라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려는 듯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하고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제발 그냥 평범한 등산복이라도 입고 오셨으면. 진우는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의 세련된 멋은 사회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분명 튄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와 구설의 대상이 될 터였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 세상 전부인 어머니가 그런 시선에 노출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 주차구역으로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먼지를 뒤집어 쓴 투박한 차들 사이에서 방금 세차를 마친 듯 광택을 뽐내는 그 차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의 선언과 같았다. 진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군복을 입은 운전병이었다. 그는 번개 같은 동작으로 뒷좌석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내렸다. 그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증발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기도는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묵살당했다.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짙은 네이비색의 원피스. 목에는 가느다란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심플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옷 자체가 가진 기품과 그것을 소화하는 사람의 분위기가 어우러져 그 어떤 치장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가 얼굴의 절반을 가린 선글라스를 벗자 날카로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드러났다. 진우의 어머니 한채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잘 짜인 연극 무대에 난입한 예측 불가능한 배우와 같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장병들은 경탄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른 가족들은 부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훑쳤다. 곳곳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와, 저분 누구야? 배우인가? 군대 행사에 저런 옷을 입고 오다니 보통 배짱이 아닌데. 아들 면회 온 거 맞아? 무슨 사모님 같은데. 진우는 얼굴이 터질 듯이 달아올랐다. 어머니는 그 모든 시선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며 오직 아들 진우만을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진우는 모든 것을 잊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어머니, 우리 아들. 훈련병 티 다 벗었네. 비룡부대 용사가 다 됐구나. 체리는 익숙하게 아들의 국모를 고쳐 씌워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진우의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근데 옷이. 진우가 우물쭈물하자 체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왜? 우리 아들 기 살려주려고 엄마가 제일 아끼는 옷 입고 왔는데. 별로야? 아니요. 예쁘세요. 근데 여긴 좀. 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공 같은 덩치에 잘 익은 화강암처럼 단단해 보이는 얼굴. 비룡부대 예하 연대의 연대장 독고열 대령이었다. 독고 대령은 군인다움을 병적으로 강조하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군인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었고 감정이나 개성은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순물에 불과했다. 오늘 같은 행사조차 그에게는 민간인들에게 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복종을 내면화시키는 하나의 심리전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한채린의 존재는 그야말로 시스템 오류 바이러스와도 같았다. 신성한 연병장을 자신의 런웨이인 양 활보하는 저 여인의 모습은 그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슬렀다. 몸의 곡선이 드러나는 옷, 군인 가족답지 않은 당당한 태도, 심지어 들고 있는 커피잔까지.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경하고 불순해 보였다. 어떤 놈의 어미이기에 저리도 천박한가. 저런 자가 드나드니 군 기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저 여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유진우 이등병의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났다. 저런 계집에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 훈련이나 제대로 하겠는가. 뿌리부터 뽑아내야 한다. 독고혈 대령은 결심했다. 저 여자에게 군대의 무서움을,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지엄한지를 똑똑히 깨우쳐 주리라. 그는 위압적인 걸음으로 고요한 폭풍의 눈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연병장의 흙을 지식이며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유진우 이등병. 녹슨 쇠를 긁는 듯한 독고혈 대령의 목소리가 진우의 등 뒤를 후려쳤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튀어오르듯 돌아섰다. 눈앞에는 활화산처럼 분노를 머금은 연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충, 성, 이병, 유, 진, 우. 진우는 목이 터져라 관등 성명을 외치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줄기로는 폭포수 같은 식은땀이 흘렀다. 독고 대령은 진우의 경례를 턱짓으로 받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우 옆에 서 있는 한채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흠을 잡듯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는 그의 시선에는 경멸과 모욕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체리는 그 무례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통해 수많은 독고혈들을 상대해왔다. 계급과 완장 뒤에 숨어 자신의 열등감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자들. 그녀는 그들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이 거대한 동물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해올지 조용히 관찰했다. 독고 대령은 체린의 그 당당한 태도에 더욱 기가 막혔다. 그는 진우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비아냥거렸다. 유이병. 면회객 관리가 이따위인가? 부대 안에 아무나 들여보내도 되는 줄 아나? 여기가 어딘지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킨 모양이지? 죄송합니다. 제 어머님이십니다. 진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어머니라는 말에 독고 대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다시 채린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관계도 어머니라고 부르나 보지.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군부대는 국가의 심장이다. 아무리 개방 행사라지만 방문객은 그에 걸맞은 예의와 복장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연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어머님께 사과하십시오. 뭐야? 이등병 나부랭이가 지금 연대장한테 대드는 거냐? 이래서 애미가 저 모양이니 자식도 똑같은 거야. 저런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군 생활할 거면 당장 군복 벗어. 독고 대령의 포언은 채린이 아니라 오히려 진우에게로 향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짓밟히는 것을 본 채린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진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감쌌다. 제가 유진우 이등병의 보호자 한채린입니다. 연대장님 되시는 모양인데 저희 때문에 행사의 격을 떨어뜨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채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심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제 복장의 어떤 부분이 부대의 예의에 어긋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에 독고 대령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막연히 야하고 튄다고 생각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을 들이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뭔지 몰라서 묻는 거요? 보아하니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오? 여긴 당신 같은 여자들이 번쩍거리는 옷 입고 와서 군인들 홀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오. 당신 같은 여자.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채린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고요해졌다.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연대장님, 저는 오늘 제 아들을 만나러 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연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 같은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고 대령은 이제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채린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듯이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막걸리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풍겨나왔다. 딱 보아하니 어디 번화가 술집에서 남자들 비위나 맞추고 있을 것 같은 차림새인데 우리 순진한 유이병을 어떻게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당신이 놀던 물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야. 국가의 기강이 살아 숨쉬는 신성한 곳이란 말이다.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한마디였다. 술집 여자. 그 단어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면회 온 가족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술집 여자라니. 진우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혈육이 눈앞에서 창녀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런 게 진우가 욕설과 함께 독고 대령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채린의 가느다란 손이 그의 가슴을 막아섰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태산처럼 단단하여 진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진우야, 괜찮아. 채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독고 대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모욕감도 찾아볼 수 없는 깊고 고요한 눈. 그 눈은 마치 심연의 바다와도 같아서 독고 대령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연대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채린이 입을 열었다. 이전의 부드러운 톤은 온데간데 없고 칼날처럼 예리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음성이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그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독고 대령은 당황했지만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그 군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의 상징이며 그 계급장은 당신 개인의 권력을 위한 장신구가 아니라 부하들을 이끌고 국가에 헌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신성한 군복을 입고 그 책임의 계급장을 어깨에 단 채 국민의 한 사람을 그리고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부하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했습니다. 체린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돋고 대령의 가슴에 박혔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리더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지휘관이라는 사실은 이 부대의 비극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내가 누군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여봐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군사시설 내 소란 및 장교 모독죄로 당장 헌병대에 넘겨버려. 독고 대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는 체린이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보았다. 그리고 그건 또 뭐야? 군부대 안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건 어느 나라 예법이지? 당장 버리지 못해? 체린은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침 일찍 아들을 만나러 오면서 설레는 마음에 휴게소에서 샀던 캐러멜 마키아토였다. 아들이 좋아하던 커피였다. 독고 대령은 그녀의 침묵을 저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신의 손으로 넘고야 말았다.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는 성큼 다가와 체린의 손에서 커피잔을 거칠게 낚아챘다. 플라스틱 뚜껑이 헐겁게 열리며 달콤한 향과 함께 연갈색의 액체가 찰랑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독고혈 대령은 빼앗은 커피잔을 그대로 들어올려 한채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촤아그. 달콤하고 따뜻했던 액체가 그녀의 정수리부터 흘러내렸다. 공들여 손질했을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축 늘어졌고 커피 방울들이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는 흉한 갈색 얼룩으로 뒤덮였다. 달콤했던 캐러멜 향이 굴욕의 냄새가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시간이 멈췄다. 오만의 칼날은 그렇게 무고한 이의 존엄을 베어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멈췄다. 촤아그 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마치 단체로 최면에 걸린 듯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독고혈 대령 자신조차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순간 멍해진 듯 했다. 그의 손에는 텅 빈 플라스틱 컵이 들려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끈적한 커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지 군기를 잡으려 했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채린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혹은 분노의 차소리를 지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커피를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을 본 순간 독고혈 대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모욕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이 증발해버린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갑고 심해보다 더 깊은 완전한 무의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릴 거대한 재앙을 예고하는 신의 눈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다 하셨습니까, 독고열 연대장?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이등병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독고 대령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유진우 이등병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뇌가 인식하기를 거부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자신의 어머니가 한낮의 연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 같은 오물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저편 위병소 방향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검은색 지휘관용 지프 한 대가 평소와는 다른 맹렬한 속도로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차량의 보닛에는 별 하나, 준장을 상징하는 깃발이 선명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저건 천지성 장군님 차량인데? 옆 부대 여단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주변의 간부들이 수군거렸다. 차량은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소란의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리기도 전에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장신의 군인을 보는 순간 독고열 대령의 얼굴이 못마땅한 듯 일그러졌다. 육군 사관학교 동기이자 늘 자신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옆 부대 여단장 천지성 준장이었다. 그는 강직하고 대쪽 같은 성품으로 유명했지만 독고 대령의 눈에는 그저 융통성 없는 범생이일 뿐이었다. 천지성 준장은 자신의 부대와 합동훈련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들른 참이었다. 그런데 연병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수백 명의 민간인과 장병들이 한 곳을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동기인 독고열 대령과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독고 대령, 자네 부대에서 지금 무슨 소란인가? 천준장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커피에 젖어 엉망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 고고한 기품과 얼음장 같은 눈빛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생도 시절 전설로만 듣던 선배. 임관 후 국방부 회의에서 멀리서 뵙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던 그분.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날카롭고 공정한 칼을 쥔 사람. 천지성 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뇌리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왜 그녀가 여기에? 저 꼴은 또 뭐란 말인가? 그리고 저 미친 독고혈놈은 그녀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천지성 준장은 자신도 모르게 군 생활 평생을 통해 가장 절도 있고 빠른 동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털썩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육군 준장, 일개 여단의 최고 지휘관이자 하늘 같은 장군이 수많은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민간인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흙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선배님, 국방부 감사관님께서 어찌하여 이곳에, 그리고 이 누추한 꼴은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국방부 감사관. 계급은 소장, 즉 별 2개. 하지만 그 직책이 가진 무게는 군단장인 별 3개를 능가했다. 국방부 감사관은 대한민국 전군의 모든 부대와 모든 장병을 그 어떤 성역도 없이 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살아있는 칼날이었다. 그 단어가 독고혈 대령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텅 빈 커피잔을 땅에 떨어뜨렸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이등병의 어머니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에다 대고 커피를 쏟아부은 것이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철 나비의 강림은 그렇게 한 오만한 자의 세계를 완벽하게 파괴하며 시작되고 있었다. 선배님, 국방부 감사관님께서 어찌하여 이곳에, 그리고 이 누추한 꼴은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천지성 준장의 절규와도 같은 외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 폭탄은 경기도 양주비룡부대 연병장 한복판에 떨어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고막과 영혼을 동시에 강타했다. 시간은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웅성거리던 가족들의 수군거림, 장병들의 마른 기침 소리, 멀리서 들려오던 훈련장의 함성, 심지어 가을바람이 깃발을 스치는 소리마저도 일순간에 증발해버렸다. 연병장에는 오직 천지성 준장이 흙바닥에 무릎을 찢는 털썩하는 둔탁한 소리와 그가 내뱉은 국방부 감사관이라는 6글자만이 존재했다. 그 6글자는 독고혈 대령의 뇌에 도달하는데 유독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의 뇌는 그 단어의 조합을 거부했다. 필사적으로 생존 본능에 가깝게 거부했다. 국방부 감사관? 그의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 단어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대한민국 전군의 군기와 감찰을 총괄하는 자리. 장성급 장교, 그것도 소장별 2개 계급의 장군이 맡는, 그러나 그 권한은 군단장인 별 3개를 능가하는 군내의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베어버릴 수 있는 칼날 중의 칼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되는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모든 장병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자리. 현 감사관의 이름은 분명 한채린이었다. 철의 여인, 얼음 마녀, 단 한 번의 표정 변화 없이 거대한 비리들을 뿌리 뽑아낸 전설적인 인물. 그러나 그 이름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방금 쏟아부은 커피에 젖어 엉망이 된 채 서 있는 이 젊어 보이는 여자는 그의 머릿속 그 어떤 회로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불가능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아니야. 천지성 저 미친놈이 잘못 본 거야. 아니면 동명이인이거나 닮은 사람이겠지. 그래, 닮은 사람이야. 감사관 각하께서 이런 행사에 이런 차림으로 그것도 이등병 따위의 면회를 올 리가 없지 않은가. 그것도 신분을 숨기고. 말도 안 돼.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배신자처럼 진실을 좇았다. 흙바닥에 이마를 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천지성 준장의 어깨. 저 강직하기로 소문난 별을 단 장군이 저렇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은 연기가 아니었다. 저것은 진짜 공포였다. 독고혈 대령의 시선이 천천히 자신의 손으로 향했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텅 빈 플라스틱 커피잔. 끈적한 캐러멜 시럽이 자신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통제불능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그의 시선이 다시 한채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쏟아진 커피가 턱 끝에 맺혀 흙바닥으로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에 번진 흉측한 얼룩이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의 지도처럼 보였다. 내가 무슨 짓을. 그제야 거부하던 뇌가 진실을 받아들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파멸이었다. 그는 술집 여자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군인들이나 홀리는 년이라고 희롱했다. 그는 그녀의 아들 신성한 군 복무 중인 이등병의 면전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커피를 쏟아부었다. 누구에게? 국방부 감사관에게. 아!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위장이 뒤틀리고 속에서 신물이 치밀어 올랐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천지성 준장처럼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주저앉았다.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자신에게 커피를 맞은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유진우 이등병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불타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국방부 감사관. 그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우리 엄마가 국방부 감사관이라고. 별이 2개라고. 그제야 어릴 적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늘 바쁘다며 국방부 회의라고 말했던 어머니. 그 회의는 언제나 검은색 세단과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던 낯선 군인들과 함께였다. 집안 서재에 가득했던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두꺼운 법전과 군사 규정집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어머니의 강철 같은 눈빛. 자신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든 모습 위에 감사관이라는 4글자가 겹쳐졌다. 그는 어머니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어머니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소리친 연대장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어머니가 막지 않았다면 그는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지른 이등병이 될 뻔했다. 그리고 그 상관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국방부 감사관에게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그 거대하고 숨막히는 침묵의 중심에서 마침내 한채린이 움직였다. 그녀는 곁에 있던 아들 유진우의 뺨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독고혈이 커피를 뿌릴 때 몇 방울이 진우의 뺨에도 튀어 있었다. 한채린은 자신의 젖은 머리나 더러워진 옷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곁에 둔 작은 핸드백을 열어 그 안에서 곱게 접힌 하얀색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는 흠뻑 젖은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의 뺨에 묻은 작은 커피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지극히 어머니다운 그 행동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것은 감사관의 분노가 아니었다. 저것은 어미의 분노였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관의 분노보다 1000배는 더 무서운 것이었다. 진우의 뺨을 닦아낸 체리는 비로소 무릎 꿇고 있는 천지성 준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장 전체를 울릴 만큼 서늘하고 명료했다. 천지성 준장. 예, 선배님. 아니, 각하. 천준장은 이마를 땅에 박은 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외쳤다. 일어나게. 각하. 송구합니다. 제가 감히 각하를 몰라 뵙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저를 당장 일어나라고 했다. 두 번째 명령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천준장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체리는 그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흙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독고혈 대령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신은 구두가 흙바닥을 또각또각하고 밟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앉아있는 독고 대령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독고 대령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옅은 향수 냄새가 방금 전 자신이 쏟아부은 역한 커피 냄새와 뒤섞여 그의 코를 찔렀다. 아까는 술집 여자의 천박한 향기라고 생각했던 그 향이 이제는 그의 목숨을 걷어갈 사신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한채리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않은 채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독고혈 대령.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혀가 마비된 듯 입안에서 맴돌 뿐이었다. 고개 들어.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영혼까지 복종하게 만드는 지휘관의 목소리. 독고 대령은 마치 목에 줄이 매달린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마주하고야 말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한채린의 눈동자를. 그 눈동자 안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를 보았다. 자네가 방금 나에게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말해보게. 자네의 그 입으로 직접. 기억이 나지 않나? 그럼 내가 기억을 되살려주지. 그녀는 젖은 뺨을 타고 흐르는 커피 한 방울을 손등으로 툭 닦아냈다. 술집 여자. 독고 대령의 어깨가 경련을 일으켰다. 군인들이나 홀리려고 번쩍거리는 옷 입고 다니는 여자. 그의 동공이 공포로 수축했다. 그런 관계도 어머니라고 부르나? 그는 이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채리는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 한 올을 잡아 그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갈색 커피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건 무슨 짓인가, 독고혈 대령. 그 순간 독고혈 대령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으아악. 각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못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체린의 발 앞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다. 흙바닥에 자갈밭에 이마가 깨져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머리를 박으며 용서를 빌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감히 하늘 같은 분을 몰라 뵙고 제 눈이 삐었습니다. 제 입을 찢어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연병장에는 한때 부대원들을 호령하던 위험 있는 지휘관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하고 추악한 한 마리의 짐승만이 남아 절규하고 있을 뿐이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겨우 지옥의 교향곡 1악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독고혈 대령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비룡부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에 답하는 것은 한채린의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서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찍고 있는 독고 대령을 마치 현미경으로 벌레를 관찰하듯 무감각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용서나 자비 따위는 그 눈빛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싼 가족들과 장병들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두르던 연대장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자 공포였다. 바로 그때였다. 까카. 비룡부대 사단장 소장 백무진. 현 시간부로 상황 보고드립니다. 연병장 저편에서 사단 지휘부의 지휘 차량들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왔다. 훈련 중 급보를 받고 달려온 25사단장 백무진 소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연병장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옥도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휘하 연대장이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과 그 앞에 커피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마치 죄인처럼 굳어 서 있는 옆부대 여단장 천지성 준장을 보았다. 상황 파악은 순식간에 끝났다. 백무진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채린 소장이 바로 자신의 육사 동기이자 현재 전군을 감찰하는 국방부 감사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자신의 부하에게 이런 꼴을 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사단, 아니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끝장낼 수 있는 대형 참사였다. 백무진 소장은 한채린을 향해 달려와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까카. 이 모든 사태는 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부디. 백 소장. 채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자네의 불찰은 나중에 묻겠다. 지금은 이 쓰레기를 치워야지. 그녀의 시선이 여전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독고혈에게로 향했다. 백 소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채린은 독고혈을 무시한 채 천천히 연병장 중앙에 마련된 임시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원래는 사단장이 가족들에게 환영사를 하려던 자리였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지지직하는 소음과 함께 연병장 전체가 그녀의 존재감 아래 숨을 죽였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않은 채 그 끔찍한 몰골 그대로 수백 명의 장병과 그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여기 계신 비룡부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해주신 가족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 전체로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부대의 한 이등병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복무하는지, 제 아들이 어떤 지휘관의 보살핌을 받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린 독고혈을 가리켰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아들의 지휘관이라는 자에게서 술집 여자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가 쏟아부은 이 더러운 커피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여러분은 지금 한미친 대령의 개인적인 일탈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채린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여러분은 지금 군대라는 조직이 가진 권력이,
그것을 통제할 인격과 철학이 없는 자의 손에 쥐어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녀는 사단장 백무진 소장을 쏘아보았다. 백무진 사단장. 예. 까카. 나는 오늘 내 군복을 벗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묻겠다. 그대들은 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그대들이 입은 그 군복은 국민이 준 권력으로 또 다른 국민을 짓밟으라고 준 것이던가? 그대들의 지휘봉은 부하의 어머니를 모욕하라고 쥐어준 것이던가? 백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자는 채린이 다시 독고열을 가리켰다. 군인이 아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폭군이며 부하의 명예를 짓밟은 배신자이며 이 비룡 부대의 명예에 똥칠을 한 역적이다. 이런 자가 연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들을 지휘하도록 방치한 나 자신과 이 부대의 모든 지휘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녀의 일갈은 천둥처럼 연병장을 울렸다. 백무진 사단장. 나는 국방부 감사관으로서 그대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대원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그대의 군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묻겠다. 저 괴물을 그대의 손으로 직접 처단할 용기가 있는가? 그것은 선택지가 없는 질문이었다. 백무진 소장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드는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칼처럼 뽑아들었다. 헌병대장. 헌병대장은 어디 있나? 사색이 된 헌병대장이 달려나왔다. 독고혈 대령을. 백무진 소장이 피를 토하듯 외쳤다. 금일부로 비룡부대 연대장 직위에서 즉시 해임한다. 예, 알겠습니다. 저자의 군복을 지금 당장 벗겨라.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단 1초도 그 신성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당장 끌어내서 군사법원에 구속 수감하라. 예, 알겠습니다. 헌병 2명이 달려들어 넋이 나간 독고혈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뭐 하는 짓이야? 나, 백 사단장.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거 나. 독고혈은 그제야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깨닫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헌병들은 그의 어깨에 붙어있던 대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지그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모든 것이었던 자부심과 명예, 그리고 인생이 함께 뜯겨져 나갔다. 독고열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텅 빈 껍데기였다. 그는 헌병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 헌병대 차량에 처박혔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한채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젖은 원피스 차림 그대로 그 정적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아들 유진우에게로 다가갔다. 전군을 호령하던 국방부 감사관의 얼굴은 사라지고 오직 커피에 젖은 채 상처받은 아들을 바라보는 한 어머니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진우야.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모습 보여서.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우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어머니의 젖은 모습과 흙탕물이 튄 얼굴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슬픈 눈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거대하고 동시에 얼마나 위태로운 칼날 위를 걸어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나오고 있었다. 얼음 칼날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 칼날이 남긴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채린의 심판이 끝나자마자 백무진 사단장과 천지성 준장은 사색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 사단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각 부대 간부들을 호출했고 간부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가족들을 안심시키며 차량으로 안내했다. 부대 내 긴급 훈련 상황 발생, 긴급 점검 따위의 핑계를 댔지만 이미 모든 것을 목격한 가족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신만이 가득했다.
즐거워야 할 부대 개방 행사는 한 대령의 오만함이 불러온 거대한 재앙으로 막을 내렸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채린과 유진우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백무진 사단장이 황급히 다가와 자신이 입고 있던 야전 상의를 벗어 채린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다. 각하, 일단 이걸로라도. 됐다. 채린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 모습 그대로 있겠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군이 오늘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모두가 똑똑히 봐야 하니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백 소장은 감히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채린은 아들 진우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데리고 연병장 한편 방금 전까지 독고혈의 소유였던 연대장 지휘 통제실로 들어섰다. 천지성 준장이 문 앞을 막아서서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드디어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끊어지듯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진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커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값비싸 보였던 원피스에 흉하게 번진 얼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덤덤하게 받아내고 선 어머니의 지친 얼굴.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국방부 감사관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채리는 창밖, 아수라장이 된 연병장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아들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사무실 한쪽에 걸려있던 독고혈의 군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군복에서 대령 계급장을 떼어내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는 대신 아들 앞에 가만히 섰다. 그래. 맞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감사관의 위엄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묻어 있었다. 왜 저한테 한 번도. 진우의 목소리가 원망처럼 떨렸다. 왜 저한테 그런 분이라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채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다. 말할 수 없었다. 진우야. 그녀는 아들의 젖은 뺨을 다시 한번 닦아주었다. 내가 내게 별 2개짜리 장군인 것보다 그냥 김치찌개 끓여주는 엄마, 잔소리하는 엄마이고 싶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어머니였다. 너마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각하라고 부르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다. 내가 군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정말 밤새 울었다. 내 신분이 너에게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독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감사관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동료들에게 이유 없는 시기를 당할까봐, 혹은 너 스스로가 그 힘에 취해서 오늘 우리가 본 저 독고열 대령처럼 오만하고 아나무인인 괴물이 될까봐 그게 무서웠다. 어머니. 그래서 숨겼다. 철저하게 숨겼다. 내가 너의 힘으로 다른 동료들과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고생하며 오롯이 유진우라는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군 생활을 마치길 바랐다. 오늘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무사히 전역하는 그날까지도 말할 생각이 없었다. 그제야 진우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럼 오늘도. 진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늘도 그냥 참으셨어야죠. 저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험한 꼴을 당하시고 그런 더러운 말을. 그는 어머니가 당한 모욕을 떠올리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차라리 자신을 숨긴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그 순간 채린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아들의 뺨을 가볍게 하지만 단호하게 때렸다. 짝. 유진우.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감사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저 내 신분이 드러날까봐 숨어있는 어미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리고 내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군인이 국가의 청춘을 바친 젊은 용사가
그의 지휘관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며 인격을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눈 감는 감사관이 있다면 그건 감사관도 군인도 인간도 아니다. 그녀는 아들의 두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나는 오늘 내 어미로서 그리고 너의 선배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나는 내 군인을 지키지 못했고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 수치를 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저들이다. 그리고 그런 괴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나 자신이다.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무너져 내리듯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자신의 군복이 어머니의 젖은 원피스에서 묻어난 커피로 더러워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어머니의 작은 어깨가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거대한 우주가 오늘 얼마나 끔찍하게 유린당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 시각, 비룡부대 헌병대 깊숙한 곳, 창문 하나 없는 임시 대기실. 모든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제거된 민무늬 전투복을 입은 독고혈 전 대령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다. 헌병대 차량에 처박힌 이후 그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몸은 극심한 한기와 함께 통제 불능의 떨림을 토해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 닥칠 불명의 저녁이나 군사법원에서의 재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이 커피잔을 들어 올리던 순간 놀라움과 경악으로 커지던 그녀의 눈동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절망하던 그녀의 아들 유진우 이등병의 얼굴.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지 상관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를, 한 어머니를 수많은 사람 앞에서 짓밟았다. 그는 왜 그랬을까? 자신의 그 오만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군기라는 이름으로, 기강이라는 명분으로 그는 얼마나 많은 부하들의 인격을 짓밟아왔던가. 그는 한채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이런 자가 연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들을 지휘하도록 방치한. 그랬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을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자신이 오늘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구역질을 터뜨렸다. 우욱 으흑 흐흑. 그는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이나 잃어버린 경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추악함과 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실패에 절망하며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한채린의 진정한 무서움은 그녀의 계급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급이 밝혀지기 전에도 그 모욕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실은 그녀의 그 당당함과 기품에 대한 열등감의 발로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꺾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완벽하게 꺾여버린 것이다. 잿더미 속에 홀로 남겨진 독고열은 그렇게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고통스러운 첫 번째 반성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나긴 참회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경기도 양주의 비룡부대에는 단 한 사람도 잠들지 못했다. 가족들은 모두 떠났고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던 연병장에는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맴돌았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가장 거대하고 신속한 피해 숙청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채린은 부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에 젖은 그 원피스를 벗어던졌다. 천지성 준장이 빛의 속도로 공수해 온 별 2개가 선명한 그녀의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독고혈의 사무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삼은 그녀의 책상 위에는 위성통신 장비와 암호화된 노트북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지를 침범당하고 자신의 새끼를 위협받은 분노한 야전의 사령관이었다. 각하 국방부 직속 감찰 1팀 10분 내로 본 부대 위병소 통과합니다. 천지성 준장이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그녀가 부른 그녀의 직속 부하들
군내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는 엘리트 감찰 장교들이 서울에서부터 논스톱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이 사태가 25사단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님을 공표하는 순간이었다. 비룡부대 사단장인 백무진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 육사 동기였지만 지금 한채리는 그가 감히 동기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국방부 감사관이었고 그는 졸지에 자신의 부대에서 역대급 군기 문란 사고를 터뜨린 패장이었다. 그의 군 생활 전체가 이 밤에 결정될 터였다. 똑똑. 누구야? 그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문이 열리고 한채린 소장이 얼음 같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의 전투복 차림은 아까의 원피스보다 100배는 더 위압적이었다. 채리나. 아니 각하. 백무진이 허둥지둥 담배를 비벼 껐다. 방 안에는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그의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앉아 백 소장. 채리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벽에 걸린 수많은 표창장과 강한 군대 따위의 구호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고 위선적으로 보였다. 자네 독고혈 대령 언제부터 저런 놈인 줄 알았나? 그녀의 질문은 칼처럼 날아와 박혔다.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 진실만을 요구하는 감사관의 목소리였다. 대답해. 동기끼리 숨길 것 없지 않나. 자네와 나의 지난 세월을 걸고 묻는 것이다. 그 말에 백무진은 결국 무너졌다. 평판이 좋지는 않았다.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보고는 몇 차례 있었다. 부하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는 투서도 익명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지.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이 정도가 되도록 자네는 뭘 했나, 백무진. 채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실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다. 자네가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이 비룡부대 인트라넷 소원 수리 게시판 내가 지금 막 확인했다. 독고혈 연대 관련 불만 사항이 지난 6개월간 30건이 넘더군. 간부들의 폭언,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사생활 통제, 불필요한 격식 강요. 전부 자네의 참모진 선에서 주의 조치로 묵살됐어. 왜 그랬나? 백무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단 1시간 만에 사단 전체의 인트라넷을 이잡듯 뒤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국방부 감사관의 권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새삼 깨달았다. 연말에 있을 군단 종합 전투력 평가 때문이었다. 독고혈 연대가 우리 사단에서 훈련 성적이 가장 좋았다. 그의 강압적인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낸다고 그렇게 판단했다. 연대의 문제를 들춰서 부대 전체의 평가에 누가 될까봐 두려웠다. 자네는 백 소장. 채린이 그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자네는 사단장이 아니었어. 자네는 그냥 자네 부대의 평판 관리에만 급급했던 홍보 담당관이었을 뿐이야. 고름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알면서도 당장 겉보기에 깨끗해 보인다는 이유로 수술을 미룬 게으른 의사였다고. 그 고름이 오늘 내 아들의 얼굴 앞에서 터진 거고. 채리나, 까카, 그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국방부 감사관 한채린이었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자네의 저 별 2개도 지금 독고혈의 대령 계급장과 함께 뜯겨나갔을 걸세. 알아? 송구합니다. 백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안일함이 자신의 동기를 그리고 부대 전체를 얼마나 큰 위기에 빠뜨렸는지 깨달았다. 기회를 주지 동기. 채린이 일어섰다. 지금부터 내 감찰팀이 이 사단 전체를 이잡듯 뒤질 거다. 자네는 자네 사단의 사단장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막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칼이 되어줘야 하네. 자네 손으로 자네 부대의 썩은 살을 도려내. 독고혈 밑에서 그 짓을 방관하고 동조했던 중간 간부들 전부 색출해. 그게 자네가 동기로서 그리고 사단장으로서 내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일세. 명심하겠다. 아니, 명받들겠습니다. 백무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답했다. 채린이 방을 나섰다. 복도에는 그녀의 저승사자들 국방부 감찰팀이 막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조금의 감정도 없이
오직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감찰실장. 지금부터 비룡부대 전 연대에 대한 특별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 모든 지휘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부대 운영비, 그리고 전 병사 대상 1:1 면담을 통한 부조리 실태를 샅샅이 뒤져. 단 하나의 먼지라도 나오면 그 먼지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뿌리까지 태워버리도록. 알겠나? 예, 각하. 강철 나비가 날개를 폈다. 그리고 양주 비룡부대 전체가 그 나비가 일으킨 거대한 강철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피해 숙청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날 밤 비룡부대의 모든 간부들은 잠들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유진우 이등병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대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옥과도 같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문 밖에는 감히 그에게 눈도 맞추지 못하는 천지성 준장과 그 뒤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헌병들과 간부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진우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해 마치 도망치듯 자신의 생활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어머니가 홀로 남겨진 그 방은 이제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폭풍의 눈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생활관으로 향하는 그 짧은 몇백 미터의 거리가 마치 수천 리의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 마주치는 모든 병사들이 그를 보자마자 하던 동작을 멈추고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굳어버렸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눈을 피하며 벽에 등을 붙이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신병 유진우가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국방부 감사관의 아들이라는 감히 만질 수도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낙인이 찍혀 있었다. 생활관 문이 열렸다. 끼그 오래된 경첩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시끄럽게 떠들고 웃고 장난치던 생활관은 마치 진공 청소기로 소리를 빨아들인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TV 소리도 떠드는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커피 자국이 군데군데 튄 전투복을 입고 서 있는 유진우 이등병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고문관 유이병을 향한 무시나 신병을 향한 호기심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경외였다. 그리고 공포였다. 마치 동물원의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호랑이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진우는 그 시선들의 무게에 짓눌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분대장인 강철중 병장이었다. 그는 평소 무뚝뚝하지만 공과 사가 분명해 부대원들의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이병. 왔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카랑카랑함 대신 끔찍한 어색함으로 갈라져 나왔다. 몸은 괜찮나? 뭐 다친 데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생활관의 모든 선임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진우야. 평소 진우에게 야 유이병. 물 떠와. 관물대 정리 똑바로 안 해? 라며 온갖 자비를 시키던 최일병이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달려왔다. 아니 유진우 이병님. 괜찮으십니까? 그 대령님이. 그는 차마 커피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진우의 전투복에 튄 커피 자국을 보더니 기겁하며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털어주려 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진우는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생활관의 실세이자 왕고로 불리던 마동진 상병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관물대에서 꽁꽁 숨겨두었던 냉동식품과 육포를 산더미처럼 꺼내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유이병 아니 진우 후임. 이거라도 좀 먹게. 많이 놀랐을 텐데.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진우는 그 음식을 마치 뜨거운 석탄이라도 만진 듯이 밀어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국방부 감사관의 아들이었다. 그는 이 순간 이 생활관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로열 패밀리가 되었고 동시에 투명인간이 되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동료 유진우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우의 뒤에 서 있는 거대한 두 개의 별을 보고 있었다. 진우는 숨이 막혔다. 이 과도한 친절과 노골적인 두려움은 차라리 독고열 대령의 폭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차라리 누군가 자신에게 예전처럼 욕을 하고 갈구고 자비를 시켜주길 바랐다. 저기. 진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발 그냥 평소처럼 대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똑같은 이등병입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에 생활관은 더욱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미쳤어? 어떻게 평소처럼 대해? 저놈한테 잘못 보였다간 독고열 꼴 나는 거 아냐? 이제 우리 부대 끝났다. 감사관 아들이라니.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강철중 병장이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나섰다. 자자, 뭐들 하는 거야? 다들 자기 할 일 해. 유이병도 피곤할 테니 좀 쉬게 하고. 그의 말에 선임들은 쭈뼛거리며 흩어졌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진우의 뒤통수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침상에 걸터 앉았다. 가장 구석진, 가장 낡은 침상.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생활관 그 어떤 곳보다도 무거운 왕의 옥좌처럼 변해버렸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는 수십 명의 동료들 한가운데 있었지만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날 밤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척 뒤척이던 시간. 생활관 공용 전화기가 울렸다. 이 밤중에 전화가 울리는 것은 비상 상황 외에는 없는 일이었다. 당직 근무 중이던 강철중 병장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충성. 비룡부대 5중대 5소대 전화 받았습니다. 강 병장인가? 수고 많네. 나는 국방부 감사관이다. 수화기 너머로 연병장에서 들었던 그 얼음 같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병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뜨헉. 예. 알겠습니다. 충성. 지금 즉시 유진우 이등병을 전화 앞으로 오게 해주게. 조용히. 강 병장은 거의 기어가는 자세로 진우를 깨웠다. 생활관 전체가 다시 얼어붙었다. 진우는 굳은 얼굴로 공용 전화로 달려갔다. 충성. 이병. 유. 진. 우. 진우야. 수화기 너머로 감사관이 아닌 엄마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어머니.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거짓말. 체리는 낮게 웃었다. 지금 생활관 분위기 끔찍하겠지. 다들 너를 괴물 보듯 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 취급하겠지.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겪어봤으니까. 내가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되었을 때 모두가 나를 그렇게 대했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 내 어깨에 별만 보았지. 나는 수백 명의 부하들 속에서 언제나 혼자였다. 진우는 어머니가 겪었을 고독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진우야. 예, 어머니. 너는 오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대한 힘을 목격했다. 그 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칼이다. 오늘 독고열 대령은 그 칼을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휘둘렀다. 그 결과는 파멸이었지. 너는 그 칼을 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에게 아첨할 것이고 너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잊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다. 진정한 강함은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칼집에 넣어둔 채 맨손으로 상대를 끌어안는 데서 나온다. 내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누르려 하지 마라. 오히려 너의 힘을 그들을 지키는 방패로 써라. 너의 동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너의 동료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때 그들 앞에 서라. 그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신발을 닦아주어라. 어머니. 그것이 내가 감사관 아들이라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피해 숙청보다 더 중요한 진짜 가르침이다.
진우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됐다. 이제 가서 자라. 내일 아침 엄마는 돌아간다. 너는 다시 너의 군 생활을 하면 된다. 사랑한다, 아들.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충성. 진우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돌아보았다. 생활관의 모든 동료들이 여전히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가장 구석에서 막내의 눈치를 보며 잠 못 이루고 있던 다른 신병의 침상으로 다가갔다. 그 신병은 진우의 접근에 기겁하며 몸을 움츠렸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신병의 전투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관물대에서 전투화소를 꺼내 묵묵히 그 신병의 전투화에 묻은 흙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이병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신병이 기겁하며 말렸다. 생활관 전체가 이 기이한 광경에 숨을 죽였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전투화를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그 순간 분대장 강철중 병장의 눈에 그리고 몇몇 선임들의 눈에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아주 작은 존경의 빛이었다. 한채린의 진짜 가르침은 그렇게 아들의 손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비룡부대를 휩쓴 강철 폭풍은 양주 일대의 모든 부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한채린의 감찰팀은 문자 그대로 25사단을 해부했다. 독고혈 연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다른 부대들의 부조리까지 낱낱이 파헤쳐졌다. 백무진 사단장은 자신의 동기가 휘두르는 칼날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스스로의 살을 도려내야 했다. 수십 명의 간부가 보직 해임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근원이었던 독고혈 전 대령은 헌병대 대기실이 아닌 국방부 직할의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지하 조사실에서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마주하고 있었다. 모든 계급장이 제거된 민문이 전투복,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방, 굳게 닫힌 철문. 그는 지난 사흘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를 조사하는 이들은 그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가 했던 말을, 그가 커피를 붓던 그 순간을 수백 번이고 다시 반복해서 진술하게 만들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술집 여자라는 단어는 어떤 의도였습니까? 그 과정은 그의 영혼을 발가벗겨 가장 추악한 밑바닥까지 드러내게 만드는 끔찍한 고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실은 뼛속 깊이 자리한 열등감과 여성에 대한 비틀린 편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는 한채린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그녀에게 토해낸 것뿐이었다. 그는 무너졌다. 곰처럼 거대했던 그의 육체는 며칠 만에 쇠약해졌고 화강암 같던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다. 조사실 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왔다. 아니, 그녀가 들어왔다. 커피에 젖었던 원피스가 아닌 각 잡힌 전투복 위에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국방부 감사관 한채린이었다. 독고열은 그녀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까카, 죽여주십시오. 저 같은 놈은. 일어나. 채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독고열은 감히 일어나지 못하고 떨기만 했다. 일어나라, 독고열. 나는 자네의 상관으로서가 아니라 자네가 모욕했던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자네와 마지막 대화를 하러 왔다. 그 말에 독고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자네. 채린이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왜 그랬나? 내게 왜 그랬나 대답해보게. 독고열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그동안 수백 번이고 생각했던 그러나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다. 아름다웠습니다. 각하께서는 제가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군복과 계급장 뒤에 숨어 소리를 지르고 위압을 부려야만 겨우 제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하께서는 그 모든 것 없이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보다 수백 배는 더 강하고 고고하고 빛이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들었다. 저는 그 빛이 싫었습니다. 저의 어둠을 비추는 그 빛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럽히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것은 커피가 아니라 저의 열등감이었고 저의 추악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고해성사였다. 그리고 아드님, 유진우 이병. 그 아이의 눈앞에서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저는 제 아내와 딸에게 평생을 떳떳한 군인이라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짓은 제 딸이, 제 아내가 어디선가 똑같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실격입니다. 그는 다시 이 말을 바닥에 찧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를 가장 무겁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제 가족과 유 이병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체리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깃들어 있던 얼음장 같은 분노가 아주 희미하게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괴물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추악함을 깨달은 상처 입은 짐승이기도 했다. 자네의 처벌은 군사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체린이 일어섰다. 자네는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자네의 명예와 연금, 자네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 그것이 자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1차적인 대가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네를 용서하지 않겠다. 독고열의 어깨가 움찔했다. 다만 자네가 오늘 내게 한 이 고백을 법정에서도 똑같이 하고 자네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그리고 남은 평생을 자네가 오늘 깨달은 그 추악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자네의 죄를 씻도록 하게. 그것은 사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의 굴레였다. 감옥에서 썩는 것보다 더 무거운 반성이라는 형벌이었다. 그리고 체리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의 그릇된 리더십 아래 고통받았던 독고혈 연대의 모든 사병들에게 자네가 직접 쓴 사죄 편지를 제출하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다. 조사실 문이 닫혔다. 독고혈은 잿더미가 된 자신의 영혼 위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임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한체리는 비룡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독고혈 연대 전체를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녀는 커피에 젖었던 원피스가 아닌 별 2개가 빛나는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수천 명의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이제는 제법 군인 티가 나는 아들 유진우도 있었다. 나는 국방부 감사관 소장 한채린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며칠 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전임 연대장에게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자를 심판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기 위해 섰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그것은 계급장으로 부하를 짓밟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의 진짜 의미를 아는 데서 나온다. 이 군복은 지배하라고 입은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입은 것이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왔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약속의 상징이다. 독고혈 대령은 그 약속을 배신했다. 그는 군복을 입고도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권력에 취한 폭도에 불과했다. 나는 그를 처벌했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지 모를 제2의 제3의 독고혈이다. 그녀는 아들 유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강해져라, 비룡부대 용사들이여. 그러나 그 강함으로 서로를 핥히지 마라. 그 강함으로 서로를 보듬어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전우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존중하라. 그것이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유일한 교훈이며 여러분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수천 명의 함성이 양주의 가을 하늘을 가득 메웠다. 한채리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누구도 보지 못하게 살짝 윙크를 했을 뿐이다. 유진우는 그제야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가시 면류관은 벗겨지고 그의 진짜 군 생활은 그날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